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한 달 뒤에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는 깜깜 무소식이었고 결국 전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올 때까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던 손이 떠오르곤 했어요. 너무 어릴 때라 엄마의 얼굴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다가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혹시 엄마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저는 틀렸고 중학교에 진학할 즈음엔 입양 시기를 한참 놓친 채 고아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딜 가나 너무 튄다는 거였죠. 우리 민국이 이번에도 만점이네. 그러니까요. 전 과목 만점? 우리 민국이는 꼭 대학에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머리로 공부를 안 하면 자원 낭비지. 그러면서도 안타깝다는 듯 저를 보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보면 속이 갑갑해졌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운 애였는데 다른 애들처럼 공부만 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죠. 결국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건 공부뿐인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니 과외를 할 수 있기라나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르바이트 뿐이었죠. 저는 결국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노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아저씨들의 텃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만 힘든 일을 몰아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노가다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 졸업과 동시에 대학은 못 갔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아저씨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노가다를 하며 돈을 벌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염원하던 의대에 합격했죠. 제가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자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내 아들놈은 돈을 벌어다 줘도 불만인데 넌 참 기특하다. 네가 벌어서 대학까지 가고. 넌 뭘 해도 될 놈이야. 저는 아저씨들의 축하를 받으며 노가다를 그만두었고 그토록 꿈꾸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꿈과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지만요. 야, 너 선배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하냐? 어? 우리 과의 미치광이로 불리는 여자 선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눈만 마주치면 시비를 거는 거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였는데 그 선배로 인해 과 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 선배 또 차였나 봐. 또? 왜? 차이는 거로 유명해? 유명하다마다 저 성격으로 누굴 만나겠어?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런 성격인 걸까? 차여서 저런 성격이 된 걸까? 알고 보니 수석을 놓치지 않는 수지였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왜 남자에게 저렇게 목숨을 거나 싶었죠. 만나는 사람도 아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법대생, 한 달 전에는 수의대생.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배가 갑자기 휴학을 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사귄 남자가 공대생이었다는데 또 차였다는 게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강의실에서 그 선배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 선배인 줄도 몰랐어요. 늘 초췌하기만 하던 여자가 뽀얀 얼굴에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강의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선배님? 뭐야? 나한테 할 말 있어?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복학하신 거예요? 했다 왜? 뭐 할 말 있냐고. 외모는 근사해졌는데 말하는 꼬락서니는 여전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배님, 혹시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으세요? 뭐 우환? 너 지금 우리 집에 우환 생기라고 저주라도 퍼붓는 거냐? 제가 저주 안 퍼부어도 저주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학번데. 선배처럼 살면 없던 우환도 생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대들었는데 선배가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보더라고요. 소문이 맞아요?
남자한테 차여서 히스테리 부리고 다닌다는 거? 야, 내 사생활이야. 네가 물을 자격 있어? 그러니까 사생활인데 왜 그렇게 요란하게 티를 내고 다니냐고요. 내가 티내고 싶어서 내니? 소문이 나니까 나도 미치겠는 거라고. 그래서 휴학은 왜 한 건데요? 제 질문에 선배는 황당하다는 듯 되묻더라고요. 그게 궁금해? 네. 왜? 다른 애들은 안 묻고 알아서들 잘만 지어내던데? 궁금해요. 왜 그렇게 삐딱한 건지, 뭐가 그렇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지. 선배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선배는 수업을 듣지 않은 채 강의실을 나가버렸고, 평소라면 절대 수업을 빼먹지 않았을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빼먹고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말로 인해 저 선배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전 과목 A+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지만 그때는 그 선배를 쫓아갔습니다. 선배는 하염없이 걷다가 캠퍼스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선배를 따라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선배가 사는 것으로 보이는 동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선배는 제가 쫓아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선배의 집은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한참을 걸어 올라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차마 아는 척하지 못한 채 그 집 담벼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시 대문이 열리더니 선배가 나왔습니다. 왜 따라온 거야?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몰라? 아, 그랬구나. 보니까 어때? 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실체? 뭐가 실체인데요? 더럽게 가난한 거. 그날 저는 선배와 둘이 포장마차에서 진탕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차인 이유가 하나같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는 이유, 뭐 때문이겠어? 다른 애들은 공부만 하면 그만이지만 난 돈을 벌어야 하거든. 이 얘기를 못해서 매번 차여. 난 그런 내 현실이 너무 실증나. 왜 말을 못하는데? 저는 술김에 어느새 말까지 놓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선배가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명문대 애들 집안 배경을 얼마나 따지는데 내가 지질이 가난한 집 애인 줄 알면 바로 소문나. 한마디로 내 몸값이 떨어진다 이거야. 아참, 너도 명문대생이잖아. 괜히 말했네. 너 소문내기만 해. 그럼 내 비밀도 알려주면 되겠네. 너도 비밀이 있어? 난 고아 출신. 고아원에서 자라서 바로 대학은 못 왔고 1년간 노가다 하면서 재수해서 왔어. 어때? 선배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비밀이지? 선배는 놀랍다는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럼 나랑 동갑이야? 아마도. 우린 처지가 비슷했어요. 물론 선배에겐 가난하지만 착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1년을 휴학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저는 그녀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의실에서도 나란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늦으면 먼저 자리를 맡아주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과 안에서 CC라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동기들은 저에게 질색하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마 너 그 선배랑 진짜 사귀는 거 아니지? 혹시 협박을 받고 있으면 지금 바로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려봐. 야, 그런 거 아니야. 정확히 뭐가 아닌데 사귀는 거? 아니면 협박받는 거? 제 눈엔 그저 여자로만 보이던 선배가 동기 녀석들에겐 여전히 무서운 광인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사이 선배는 꽤 많이 변해 있었어요. 평소엔 한 번도 바르지 않던 틴트도 바르고 다니고 머리고 잘 감고 잘 웃기도 했죠. 저는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후자 협박받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사귀는 건... 아, 그래. 어서 아니라고 말해. 아직 고백을 안 해서 모르겠네. 조만간 해보고 알려줄게. 저는 기아 많은 동기들을 뒤로 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CC가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겠냐고 혀를 찼지만 우리는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까지 같이 하면서 장수 커플이 됐습니다. 그쯤 되자 주변에서도 우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니 싸울 일도 적겠다면서요.
그 말을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커플도 다른 커플들처럼 자주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끝내 헤어지지 않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그즘 여자친구네 집도 전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편하게 사실 만한 아파트도 장만하신 뒤였죠.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긴장돼? 그럼. 솔직히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죠. 장인 장모님은 저를 기꺼이 반겨주셨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맡겨졌다고? 네. 고생이 많았겠네. 그런데도 우리 딸이랑 매번 의대 수석을 다퉜다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더 볼 게 뭐 있어. 결혼해. 예, 정말요? 왜? 결혼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저를 못마땅해 하실 줄 알았어요. 못마땅할 건 또 뭔가? 우린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부모들이었는데.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릴 땐 철이 없어서 가난이 싫다고 반항도 많이 했지만 진짜 어릴 때라서 그랬어. 이제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그날 장인어른이 술에 취해 진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난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할수록 무서웠어. 그만큼 도와줄 수가 없는데 애가 머리가 너무 영특한 거야. 결국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대학 가고 가서도 유학해서 또 돈 벌어서 학비하고 이제는 전보다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이제 다 커버려서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난 그저 면목 없는 아버지야. 장인어른의 말을 듣는데 문득 여자친구가 부럽더라고요. 그제야 왜 인사를 오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 덕분에 부모의 마음이 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게 부모님의 마음인가 봐요.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부모님도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네. 이제부터는 내가 자네 아버지다 생각하게. 그래, 우리도 자식 하나인 거 아쉽던 차인데 잘 됐다. 자네가 우리 아들 해주면 되겠네. 아내의 부모님은 참 다정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울적한 마음을 지울 수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도 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나들이도 모시고 다녔죠. 아내가 어릴 땐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과 추억을 많이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릴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거. 그래? 그럼 가자. 아내 생일 때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와, 나 놀이공원 처음 와봐. 진짜? 고아인 나도 와봤는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 이제 뭘 하면 되는 건가? 일단 줄부터 서야죠. 아버님은 놀이기구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혀를 차셨지만 결국엔 누구보다 즐거워하며 무서운 놀이기구까지 설렵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신나하는 거 처음 봐. 당신 아니었으면 영영 못 볼 뻔했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를 위해 준비한 건데 어째 장인 장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내가 저에게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점점 나이가 들긴 하나 보다.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나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웬 남자애가 한 손에 풍선을 쥔 채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겁니다. 어머, 애가 길을 잃었나 봐.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당신 울어? 저는 그제야 제 눈가가 축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아내는 황급히 남자애에게 달려갔어요.
길 잃었어? 누구랑 왔어? 저와 아내는 그 애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왔고 15분쯤 뒤 그 애의 부모님이 숨이 턱까지 찬 채 달려왔어요. 자식을 찾은 그 부모는 눈물을 쏟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잊은 줄 알았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곧 어버이날이어서 장인 장모님의 선물을 사려고 간 백화점에서도 마음이 울적했어요. 아내는 시종일관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묻는데 제 눈엔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네. 그런데 싸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아내가 대답이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 당신 지금 2시간째 응만 하는 거 알아? 다 좋아서 그냥 응이라고 한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집중 좀 하라고. 알았어, 그럴게. 아내는 이런저런 선물을 고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빨간 머플러였습니다. 제가 그 머플러를 보고 있자 아내가 다가왔어요. 엥? 이건 우리 엄마 스타일이 아닌데. 엄마. 엄마? 글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화려한 색상 안 좋아해. 차라리 저런 차분한 녹색이나. 엄마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뭘?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엄마가. 아내는 그제야 심각해진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아까부터 어머니 생각에 멍했던 거야?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엄마 아빠 선물만 신나게 골랐네. 아니야 여보.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부쩍 더 엄마가 생각나서 그래. 얼굴도 기억 안 난다며. 아무래도 5살이었으니까. 어떡하냐, 우리 신랑. 좋은 일이 있고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나나 보네? 그날 아내가 그 빨간 머플러를 사주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만나면 꼭 드려. 에이, 이제 와서 어떻게 만나.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찾아왔는데. 혹시 알아? 오래전에 DNA 등록해놨다며. DNA 등록 안 했어도 찾으려고 했으면 벌써 찾았을걸. 내가 자란 고아원에만 연락했어도 금방 찾았을 텐데, 뭐.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잠든 뒤 몰래 제 서재로 갔어요. 아내가 사준 빨간 머플러를 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우는데 아내가 들은 건지 서재로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서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어머, 당신 또 우는 거야?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제 생일에도 울적한 기분을 느끼며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엄마를 향한 원망은 특별한 날 제가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했다 보니 하루하루가 바쁘고 치열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 VIP 병동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요? 저를 찾는다고요? 웬 기업 회장님이 저를 호출하셨다기에 가보니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누워있더라고요. 절 호출하신 분이 나예요. 나 맞아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저는 질문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 보면서 우는 그 여자분을 보는데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VIP 병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사람은 30년 전 저를 버린 엄마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고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구가 널 버린 이유는... 엄마도 목이 맨 건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병실을 나가지 않고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봤지만 이상하게 5살 때 제 손을 잡고 있었던 엄마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맞아요, 우리 엄마? 엄마는 겨우 울음을 멈춘 뒤 저를 버린 이유를 말해주었고 저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믿기질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민국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진짜예요? 5살 때 날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저히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누군데요? 네 고모. 네? 그때 나는 병원에 입원당해 있었어.
입원을 당했다고요? 엄마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도매 일을 했거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떼서 파는 일을 했는데 그날은 아빠가 너무 피곤해해서 엄마가 운전을 한 날이었어. 유독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주변에 차가 별로 없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에서 웬 트럭이 역주행을 하는 거야. 핸들을 꺾었지만 하필 그쪽이 절벽이었고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일로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렸는데 병실에 아무도 없더라고. 간호사가 알려준 덕에 아빠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내 처지가 어찌나 한심하던지. 머리를 다쳐서 계속 이명이 들리고 어지럽고 기억도 드문드문 선명하지가 않았어. 그렇게 위축돼 있는데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오더라고. 그 고모요?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날 보더니 어찌나 화를 내던지. 가족을 잃은 어머니랑 아가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내 상태가 안 좋았어. 엄마는 그 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네. 너 일부러 사고 냈지? 내 아들 보험금 타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사망보험 드러났잖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다니? 너 설마 의사 말이 사실이니? 네? 의사 말이 네가 기억을 드문드문 못한다던데. 부분마다 그렇긴 한데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쉬면서 충격이 좀 가시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회복?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네가 회복되면 뭘 어쩔 건데? 죄송해요. 됐고 내 아들 보험금이나 내놔. 계약자가 너로 돼 있어서 수령은 네가 해야 돼. 그걸 왜? 그건 제가 부은 것 같은데. 언니 머리를 다치더니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엄마가 넣다가 언니한테 준 거잖아요. 네? 아닌데 이건 내가 가입해서 넣은 거 맞아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한 건데 네가 가입을 했다고? 내가 나중에 계약자 바꿔준 거 기억 안 나니? 막말로 언니가 들었다고 쳐도 오빠 목숨이 언니 것이기만 해요. 우리 엄마가 낳아서 키워서 언니한테 장가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요? 보험금 절반은 우리 엄마한테 줘야죠? 아가씨, 이 돈은 우리 민국이 키우는 데 쓸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나눠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를 말라는 거야. 아니, 언제는 우리 아들 좋다고 그 난리를 쳐서 결혼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만 저 세상 보내놓고 입을 싹 씻겠다 이거냐? 어머니, 저 혼자 좋아한 것도 아니고. 얘가 진짜 기억이 온전치가 않네. 네가 좋아해서 우리 아들 따라다녔잖아. 그래서 민국이 가져서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엄마는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랬나 싶은 거야. 그때는 내 기억에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랑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랬던 것도 같고 뭔가 다 혼란스럽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주셨어요? 그럼 뭐 어떡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정신도 없었어. 솔직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정신이 난 애가 어디 있겠니. 기억까지 일부 상실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되더라고. 엄마는 퇴원 후 받은 보험금의 절반을 할머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또다시 엄마를 찾아왔다고 해요. 어머니가 계속 아들 잃고 허전하시다며 손자라도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도 우리 민국이 할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 싶더라고. 나도 몸이 좀 회복돼서 직장에 복직할 예정이었고 널 봐줄 사람이 필요하긴 했거든.
결국 엄마는 저와 살던 집을 팔아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지만 또 돈을 요구받았더라고요. 너랑 네 아들이 들어와 사는 대신 집 한 돈은 나한테 다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내 집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거냐? 생활비는 당연히 드려야죠. 하지만 집 한 돈은 그건 내 아들이 산 거잖아. 내 아들 돈이야. 그렇게 치면 제 남편 돈이죠. 너 자꾸 이러면 네 남편 목숨값으로 먹고 살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 되는 거다. 제가요? 그래, 니들 툭하면 싸우고 사느니 마느니 했었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미웠니? 그래서 사고를 냈어? 우리가 그렇게 싸웠다고요? 이것 봐, 기억을 못하니 나만 나쁜 사람이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너에 대한 의심을 풀기까지는 줄 수 없어. 그러나 그때는 엄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좋아요. 그럼 이 돈은 민국이한테 물려줄게요. 민국이 통장에 넣을 거고 나중에 민국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뭐야? 그리고 조만간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게요. 같이는 못 살 것 같네요. 그동안 생활비 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작전을 바꿔서 엄마가 있는 시간에 동네 할머니들을 집으로 불러왔다고 합니다. 아주 돈에 눈이 뒤집혀서는 글쎄 기억도 없는 게 나더러 왜 남편 보험금을 당신한테 줘야 하냐고 하더라니까. 시어머니가 넣어준 건데도.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는 핑계로 입을 싹 씻더라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그 동네에서 아주 악마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안에서 나를 안 흘겨보는 사람이 없었어. 독해서 남편 잡아먹었다. 남편 없다고 시어머니를 개무시한다. 나중에는 하도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 동네 안에서 나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못된 여자가 돼 있었어. 그래도 그때까진 괜찮았어. 이게 괜찮았다고요? 네 고모가 내 직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 하루는 엄마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고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나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를 계속 고용하실 겁니까? 엄마는 그 즈음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결국 잘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되고 사실상 강제사직이었어. 네 고모가 하루 이틀 찾아왔어야지. 결국 난 일부러 사고를 내서 남편을 죽게 만들고 보험금을 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가 돼 있었지.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네가 어릴 때라 차라리 다행이었어. 넌 기억이 없잖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온 날, 엄마는 할머니와 고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고모 진짜 미쳤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내가 우리 민국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안 줬어요? 반 떼서 드렸잖아요. 이것 봐. 그래서 아깝다는 거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고모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가서 상담 받아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언니야말로 완전 비정상이거든요? 언니 솔직히 지금 기억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는 거 정신 이상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이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직장까지 와서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예. 너 신우이한테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얘도 오죽 속이 갑갑했으면 가서 1인 시위까지 했겠어? 어머니도 좀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들 잡아먹은 너랑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속이 터지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난 더 할 수 있어. 뭘 더 하실 건데요?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어머, 얘 좀 봐. 얘, 네 새언니 눈 좀 봐라. 아주 날 잡아먹을 기세다. 언니 아주 사람이 못쓰겠네. 그런데 그때 엄마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몸의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 그렇게 쓰러졌는데 눈을 떴을 때 병원에 있었어. 그럼 설마 나중에 알았지만 할머니가 아는 분이 운영하던 병원이었더라고. 문제는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 기억이 없었다는 거야. 이전에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입원은 했다는데 그런 거보다 했을 정도로 아무 기억이 없었어. 전보다 상태가 나빠진 거네요. 응. 의사 말로는 사고 직후에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던 건 두부 손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건데 그 후에 완전히 기억을 잃은 건 충격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랑 고모가 날 찾아왔을 때도 전혀 못 알아봤어. 내가 못 알아보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있다고. 부모님께 연락해 둘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고맙다고 했지. 그건 진짜였어요? 아니,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 결국 엄마는 홀로 미국 땅에 도착했고 기억이 없는 상태로 미국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랑 고모에게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연락도 닿질 않고 일단 입원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얼마 후에 웬 기업에서 봉사를 온 거야. 그런데 기업 대표가 한국인 같더라고. 내가 한국말로 말을 걸었더니 바로 대답을 하는 거야. 엄마는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는데 가족과 연락이 닿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는 엄마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갔고 얼마 후 병원으로 한 남자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낯이 있긴 한데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막 울면서 나를 끌어안더라고. 누나! 외삼촌이었어요? 응?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엄마와 닮은 남자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외삼촌이세요? 민구가 삼촌이 저를 와라 끌어안는 순간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얼굴을 보는데 삼촌이 다 큰 제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듯 매만지셨어요. 삼촌이 미안해. 우리 누나가 혼자 나 키우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 배우기 시작하면서 누나랑 연락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그럼 삼촌은 미국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 놀랍게도 그랬어. 그럼 할머니랑 고모가 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알았든 몰랐든 기억도 없는 사람을 미국 요양병원에 갖다 버렸다는 게 팩트야. 삼촌은 할머니와 고모에게 아주 화가 난 듯 보였고 그 즈음에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삼촌이랑 지냈어. 삼촌이 내가 아무 기억을 못하니까 네 얘기를 못했나 보더라고. 나는 네가 할머니에서 살고 있을 줄만 알았지. 일단 엄마부터 잘 치료해서 건강해지면 너도 찾아갈 생각이었어. 내가 다 미안해. 내 기억이 영 돌아오질 않았어.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했었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가 잘 지내는지 보려고 한국에 갔을 때 너희 할머니가 이사를 갔더라고. 결국 삼촌은 저를 만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고 사업을 시작하며 바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업 회장이 된 것이었죠. 그럼 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기억을 되찾은 게 최근이야. 미국에서 전기치료요법을 받고 기억이 다 돌아왔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할머니랑 고모가 널 제대로 키웠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날 너희 엄마 난리도 아니었다. 나한테 어떻게 조카를 안 찾을 수가 있냐고 온갖 나쁜 말을 다 들었어. 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널 찾기 시작했지. 그런데 네가 고아원에 버려졌던 거야.
누나는 그 얘기 듣고 또 혼절해서 며칠을 못 일어나고 다행히 네 이름이 잘 등록돼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 그 길로 한국으로 왔어. 네가 근무한다는 병원이 삼촌이 투자한 병원이라서 VIP 병실로 바로 들어왔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요? 아니야. 오늘 네 일정이 많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영양수액 맞았어. 네? 나 너무 환자 같니? 하긴 환자로 좀 오래 살긴 했어. 저는 말라버린 엄마의 손이 안쓰러워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잘 컸어요. 외롭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엄마랑 아빠가 주신 명석한 두뇌로 공부도 잘했고 덕분에 의사 됐어요.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아빠가 직접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다 미안해.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절 고아원에 버리고 안 찾으러 온 사람이 엄마인 줄만 알았어요. 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아내와 장인, 장모님까지 합류하면서 우리 가족은 눈물의 파티를 했습니다. 사부인, 이제라도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아들을 진짜 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아껴줄 만한 사위지요. 저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그이가 어머니를 정말 오래 그리워했어요. 엄마는 제 아내를 꼭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외로웠던 우리 아들 인생의 가족이 돼줘서. 그간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늘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삼촌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두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어릴 때 본 거라 얼굴이 기억나진 않았는데 고모가 목에 짝퉁 명품 로고가 박힌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세상에 우리 민국이 아니니?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할머니네. 어쩜 이렇게 한눈에 알아봐? 그러나 고모는 저랑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태어난 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부터 하세요. 아,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먹는 게 보시래.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할머니와 고모는 거한 양의 음식을 시키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에게 이미 두 사람이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맛있으세요? 아유, 우리 손자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한다. 우리 손자 의사 됐다며. 네. 그래, 네 아빠도 머리가 좋았어. 네 엄마가 사고만 안 냈어도. 아유, 지나간 일 말해서 뭐해. 네 외삼촌이 연락했던데 엄마랑도 만난 거야? 만났어요. 얼마 전에 기억을 회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모는 음식이 목에 걸린 건지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서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두고 나까지 고아원에 버린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요. 미민구가 그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세요? 좀 뻔뻔한 것 같아서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 고모. 빨간 머플러를 지금도 좋아하시나 봐요. 저 고아원에 버릴 때도 빨간 걸 두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고모는 당황하면서 머플러를 빼버리더라고요. 누가 널 버려? 잃어버린 거야? 고아원 앞에서요? 그래, 뭐. 내가 잠깐 널 고아원에 맡길까도 생각했었어. 우리도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저희 아버지 보험금도 절반은 가져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고모는 당황한 듯 할머니를 봤고 할머니는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걔가 뭐 얼마나 된다고. 네 고모가 사고 쳐서 다 날려먹고 널 키울 여력이 없었어. 엄마, 뭘 내가 혼자 사고를 쳤다고 그래. 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엄마한테 보내셨어야죠. 그럴까도 했어. 근데 네 엄마가 미국에 그 요양병원에 없더라고. 그러나 저는 그 사이 고아원에 가서 제가 고아원에 들어온 날과 엄마가 미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짜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두 시기가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이 밥은 제가 사드리려고요. 역시 내 손주는 뭐가 다르구나. 이 할머니한테 밥 사주고 싶었어? 사드려야죠. 두 분이 절 버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행여나 두 분 밑에서 컸으면 그래봤자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 됐겠죠.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건데. 야, 너 말 다 했어? 네 엄마가 기억도 없고 정신이 이상하니까 입원을 시킨 거지. 우리가 뭘 일부러 그런 줄 알아? 고모는 뭔가 더 할 말이 보였지만 저 앞을 보더니 멍해지더라고요. 덩달아 할머니 또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을 따라 엄마가 제 옆으로 와 섰어요. 엄마는 단정한 명품 재킷에 제가 사두었던 명품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두 분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랑 고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서로를 흘끗거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드린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처음이면 처음이지. 마지막은 또 뭐니? 두 분 설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면서 날 기만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내 아들도 버렸고. 얘가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사해보니 두 분이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다던데 잃은 돈이 대략 우리 민국이 아빠 보험금이랑 제가 민국이 통장에 넣었던 아파트 판돈을 합친 정도의 금액이던데 맞나요? 맞으면 어쩔 거고 틀리면 어쩔 건데요? 우리 아가씨는 여전히 예의가 없네.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엄마는 할머니와 고모의 앞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이에요. 내용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강 이런 겁니다. 사람 납치해서 멋대로 병원에 가뒀고 법적 보호자인 제 허락 없이 제 아들도 고아원에 버리셨고요. 그리고 제 아들 명의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 꺼내신 거 맞죠? 그제야 고모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불려서 민국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아가씨, 이제라도 바르게 말해요. 우리 민국이 아빠 보험금 어머니가 넣은 거예요? 내가 넣은 거예요? 당연히 언니가 넣었죠. 엄마는 보험 설계사만 소개해준 거예요. 엄마가 언니 보험 들게 하고 나서 그 설계사한테 비싼 선물까지 받은 거 똑똑히 기억해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고모 말이 맞아요. 나 이제 다 기억나거든요. 두 분이 아주 저를 제대로 속이셨던데요. 내가 민국이 아빠랑 툭하면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우린 서로를 끔찍이도 위하던 부부였어요. 그런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챙겼다고요? 또박또박 따져 묻던 엄마는 돌연 울컥하더니 눈이 빨개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서 우리 그이 보험금을 가져갔으면 우리 민국이는 잘 키워줬어야지. 나까지는 떼놓고 싶었다고 쳐도 민국이는 우리 그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고소장을 받은 할머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보였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은 거냐? 그럼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다 뭐야? 아!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지면 네 속이 좀 시원하니? 난 너 때문에 네 아들도 싫었어. 막말로 넌 내 아들 잡아먹었잖아. 적어도 난 네 아들을 죽이진 않았어.
그러나 더는 제가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어린 게 아주 어른한테 까불고 있지. 내가 이러니까 너도 갖다 버린 거야. 너도 아주 꼴보기가 싫었다고.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버려주셔서. 뭐야?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 봤잖아. 이런 사람들 손에서 컸으면 나 의사는커녕 대학도 못 갔을 거야. 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사용하려고 했겠지. 아니면 내 생명보험을 들었던가. 그리고 때를 받겠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생사람을 잡는구나. 그러니까요. 고모도 이렇게 우리 엄마 잡았잖아요. 직접 들어보니 어때요? 속 터지겠죠? 고모는 그제야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할머니는 고소장을 벅벅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계속 보내봐. 내가 계속 찢어버릴 테니까. 어머니, 뭘 잘 모르시나 본데 고소장을 다시 보낼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돌연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어머, 나 지금 크게 오해했잖아. 그치? 그냥 겁이나 좀 주려고 들고 온 거지? 그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뭐하러 고소까지 해? 그게 아니라 이미 전산으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백날 찢을 필요도 제가 다시 보낼 필요도 없단 뜻입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엄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구가, 엄마는 그래도 아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뭐? 기회? 무슨 기회인데?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봐줘요. 우리 지금 엄청 불쌍하게 살아요. 언니 남동생이 돈 많다면서요. 민국이도 의사고 막말로 민국이 말이 100번 옳죠. 우리가 버려줘서 제가 저렇게 잘 됐잖아요. 우리 잘했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일단 고소는 없었던 거로 하고 수일간에 한 번 더 보자. 우리 살집도 같이 보고. 엄마는 제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시며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본인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사실 외삼촌의 말에 의하면 두 여자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도박하면서 빚까지 지는 바람에 곧 단칸방 월세도 1년째 밀려서 곧 쫓겨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내 통장에 있는 돈 꺼내 쓴 건 어떻게 알았어? 알긴 무슨, 그냥 찍은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 와, 우리 엄마 대단하다.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앞으로 살면서 더 보여줄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가 미안해, 빨리 못 와서. 알고 보니 엄마도 외삼촌과 함께 사업가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 소식을 안 뒤 아예 한국 지사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놓고 효도할게요. 그 빨간 머플러는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아마 그때 네 고모가 한 빨간 머플러도 내 거였을걸. 내가 산 빨간 머플러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니 어느 날 보니 내 머플러가 사라진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샀다고 우기더라. 오염된 부위까지 정확히 내 머플러였는데. 그랬구나. 엄마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이 사주는 거면 오색 빛깔 무지개 머플러도 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못 준 사랑 앞으로 몰아서 다 줄게. 네 와이프한테도 엄마가 잘할게. 그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엄마가 살기 위해 샀다는 저택에도 들렀어요.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지내는 엄마가 좀 걱정됐는데
아내가 1년 정도라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네요. 아내의 배려심 넘치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와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합가하든 안 하든 이제 중요한 건 엄마가 저를 기억하고 있고 저도 엄마를 비로소 만났다는 거니까요. 최근에 간호사들에게 마마 보이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틈만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속 엄마 부르거든요. 이 나이에 마마보이 소리를 들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엄마를 실컷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요즘 저의 낙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일입니다. 이제는 원할 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